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리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양보호 4강의 2단원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중에서 오늘은 제12강 뇌졸중과 파킨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3종 세트죠. 신경계 질환의 3종 세트인데 치매는 이미 했고요. 오늘은 뇌졸중, 파킨슨 부분입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중에서 치매는 이미 했고요. 뇌졸중 할 차례입니다. 뇌졸중이란 뇌가 졸지에 중지하는 질병입니다. 다시요. 뇌가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뇌가 하는 일을 졸지에 중지해버리는 질병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뇌는 왜 일을 그만뒀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두려고 그만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서 그만둔 겁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겠죠. 이걸 우리가 뇌경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혈관이 막혀서 거길 막 뚫고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혈관이 터질 수 있겠죠. 이렇게 터지는 경우에 뇌출혈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뇌에 혈액을 잘 공급을 못하면 그 부분의 뇌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런 뇌혈관 질환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중풍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혈관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혈관에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적혈구예요. 빨간 색깔 적혈구인데요.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를 싣고 온몸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지금 목적지가 요 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어떤 뇌 부위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혈관벽에 보니까 이 노란 색깔 이상한 물질들이 있네요. 얘네들이 혈관벽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히면 산소를 실은 적혈구가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뇌경색증이 나타나요. 이 피가 지금 어느 쪽 뇌로 가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 부위의 뇌가 하는 역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바로 걷는 역할을 하는 그런 뇌였다. 손해죠.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똑바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피는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갈 길이 없나 하겠죠. 근데 고령이 되잖아요. 혈관벽이 약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뚫고 피가 다른 방향으로 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뇌출혈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상태 매우 안 좋겠죠. 목적지까지 피가 못 도달하겠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뇌졸중 왜 생길까요? 얘네들 왜 켜켜이 여기 쌓이고 그러지? 일단 흡연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면 여기에 물질이 더 잘 쌓여요. 담배에 나오는 안 좋은 물질들이 이 혈관벽에 염증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 염증 부위에는요, 나쁜 물질들이 켜켜이 더 잘 쌓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경색이 더 잘 생기겠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고요. 고령, 혈관벽이 약해지잖아요. 그쵸? 나이 많은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어딘가 터트리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당뇨병,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심장병, 뇌졸중의 과거력 이런 것도 관련 요인이고요. 비만, 고지혈증은 지방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 노란 게 콜레스테롤일 확률이 좀 높은데 혈액 중에 지질 성분이 많은 게 고지혈증이고 몸속에 지질이 많은 게 비만이잖아요. 이러면 여기에 쌓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이제 제가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사람의 신경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신경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신경계는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추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요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운데에 머리 쪽에 뇌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척수가 뻗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 척수신경을 합쳐서 말초에 뻗어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초신경계에는요,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겠지만 뇌에는요, 대뇌도 있고 소뇌도 있고 중뇌도 있고 간뇌도 있고 연수도 있고 책마다 분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뇌가 존재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각각의 뇌들이 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굵직굵직 중요한 일들이 있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우리 교재에 나온 몇 가지만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뇌졸중의 증상을 알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뇌졸중일 때 왼쪽 뇌가 손상을 입으면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쓴다던데, 오른쪽 뇌가 손상을 입으면 왼쪽에 문제가 생긴다던데, 이런 이야기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감각기예요. 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방향은 요쪽을 우리가 오른쪽, 왼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뇌, 왼쪽 뇌예요. 자,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손, 왼쪽 손이 있겠죠. 자, 오른쪽 손으로 내가 뭔가 물컹물컹한 걸 만졌어요. 그럼 빨리 떼야겠죠. 이 과정이 있어요. 물컹물컹한 걸 만졌어요 하고 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뇌에서 손을 떼 하고 명령을 내린답니다. 자, 그럼 그 과정 볼게요. 오른손으로 만졌죠? 그러면 만졌어요 하고 오른쪽 뇌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연수에서 신경이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졌어요 하고 왼쪽 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왼쪽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손을 떼. 요 파란 색깔이 운동신경이거든요. 손을 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어느 쪽으로? 오른쪽 손한테 손을 떼게 하겠죠. 왼쪽 뇌에서 시켰는데 연수에서 신경이 한번 꼬였죠. 그래서 연수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신경의 교차입니다. 연수에서 신경이 교차가 일어나요. 혹은 척수에서 신경이 교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나요. 중요한 건 신경의 교차가 한번 일어난다. 그래서 오른쪽 뇌에서는 왼쪽 손한테 명령을 내리고 왼쪽 뇌에서는 오른쪽 손한테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뇌졸중의 증상 가기 전에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뇌의 구조가 있는데요. 요거 좀 알고 넘어가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뇌가 아까 제가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있고 뇌에는 여러 가지 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뇌가 대뇌입니다. 제일 큰 뇌예요. 우리 뇌 중에서. 그 다음 대뇌가 있으면 소뇌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뇌와 소뇌를 빼고 나머지 뇌를 우리가 뇌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분류가 약간 다르기도 한데 이렇게 외워둡시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대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크죠. 그리고 이 대뇌 안쪽에 보면 중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일단 대뇌고 여기 지금 소뇌 보이는 부분만 안쪽에도 소뇌가 있겠지만 여기가 소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뇌간이라고 했는데요. 뇌줄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뇌간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척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뇌와 척수니까 척수하고 요 대뇌소뇌를 연결하는 부위를 뇌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대뇌를 다치면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뇌줄기라고 하는 뇌간 부위를 다치잖아요. 아까 말했던 연수 같은 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를 다치면 뇌사 상태가 돼요. 곧 죽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 바로 뇌간, 뇌줄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뇌 손해는 비교적 생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또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랬죠? 일단 대뇌를 볼게요. 대뇌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대뇌 중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 혹은 터졌다. 그러면 전두엽 쪽의 기능이 잘못되겠죠. 전두엽은 감정이나 운동이나 지적 능력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 책에 나온 거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몇 가지만 알아둘게요. 자, 이쪽이 눈 있는 쪽이고요. 이쪽이 뒤쪽. 앞쪽이니까 여기가 전두엽이고 뒤쪽이니까 이쪽이 후두엽인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 두목할 때 두자 해가지고 두정엽이라고 하는 거고요. 양쪽 귀 쪽에 있는 뇌를 측두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아셨죠 이제?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양쪽에 측두엽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뇌 요 아래쪽으로 소뇌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뇌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뇌가 전반적으로 하는 일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대뇌가 전반적으로 하는 일 요거 감정, 그 다음에 운동, 감각 느끼고 운동하고 감정 느끼고 그리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이거 다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방법도 막 알려드리고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하나 더. 대뇌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측두엽이에요. 어느 쪽 측두엽? 좌측 측두엽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희한하게 이 측두엽이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왼쪽에 언어 기능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왼쪽 측두엽 쪽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럼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볼게요. 이건 외우시는 겁니다. 왼쪽 측두엽 되셨죠? 하나 더. 소뇌요. 소뇌는요. 무슨 일을 하냐면 대뇌 짝꿍이에요. 아까 여기서도 묶어놨잖아요. 대뇌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일을 도와주냐면 운동 기능을 좀 도와줍니다. 대뇌가요. 걸어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걸어요. 근데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 내려가 라고 명령을 내리면 다리가 알아서 내려가고 있죠. 그때마다 계단의 보폭이나 아니면 높이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섬세한 운동은 누가? 소뇌가 야 그런 건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소뇌가 대뇌가 명령 내리면 그 다음에 짜잘한 일들은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숟가락을 집어 라고 명령을 내리면 대뇌가 그러면 우리 손가락이 숟가락을 집을 거예요. 그런데 정교하게 집는 작업은 소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 균형 유지하는 것 요것도 소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대 위를 이렇게 걸을 때 딱 넘어지지 않고 평형을 잘 잡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소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중뇌도 역할을 하지만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모두 다 대뇌에 해당되고요. 고등사고 정신이 다 대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뇌 짝꿍은 소뇌고요. 소뇌는 대뇌를 도와서 운동을 하거나 평형을 유지하는데 좀 정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뇌에서는 좌측 측두엽이 되게 중요한데 왼쪽을 다치면 언어에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어의 중추가 완전 좌측 측두엽에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두정엽 쪽에도 있고 전두엽 쪽에도 있고 언어 중추는 많이 있는데 측두엽 중에서는 좌측에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뇌졸중의 증상을 좀 볼게요. 시험에는요, 이 증상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겁니다. 무려 11가지 증상이 나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뇌가 하는 일이 이 11가지 뿐이겠습니까? 어느 쪽 부위가 손상되냐에 따라서 증상은 정말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책에 11가지 나왔으니 우리 11가지 같이 보는 겁니다. 1번이 뭐예요? 반신마비입니다. 마비가 이루어졌는데 반쪽만 마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문제가 생긴다. 왜요? 연수에서 신경이 교차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뇌가 다쳤다? 그러면 왼쪽 팔다리, 안면 하부 쪽에 갑작스런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쪽만 마비되는 게 아니고 전신이 다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뇌간이 손상이 되면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뇌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손상되면 뇌사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전신마비와 함께 크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반신감각장애. 감각에 반쪽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손상된 뇌의 반대쪽 시각과 촉각과 청각 등의 장애가 오겠죠. 내가 오른쪽 뇌에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왼쪽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에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남의 살 같거나 아니면 저리고 불쾌한 느낌, 얼얼한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매우 중요하죠. 요게 32회 때 출제가 됐었죠. 어렵게. 언어장애인데요.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뭐가 온다? 실어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좌측이 손상됐으니 우측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좌측 뇌에 언어 중추가 좀 몰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어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어 중추가 좌측 뇌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쪽 뇌가 손상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글을 못 읽고요.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글을 이해는 하는데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말은 하는데 글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음이 이상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5번은 두통 및 구토입니다. 극심한 두통, 반복적인 구토, 그리고 의식을 잃는 것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통이요, 벼락 치는 것 같은,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통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두통과는 다르죠. 그리고 그렇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토 나겠죠? 그리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6번째는 의식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또 겹치는데 뇌가는 생명과 연관된 부위라고 했고 이런 부위를 손상을 입으면 의식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뇌가는 아니지만 뇌 손상 부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넓어서 여기저기 다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뇌가 견디지를 못해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아예. 되셨죠? 자, 7번은 좀 기억해 볼까요? 어지럼증인데요. 얘는 어디가? 손해가 손상을 입었을 때 어지러움증을 느낍니다. 물론 손해 외에도 귀에 이석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뇌졸 중에서 특히 손해 부위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8번째는 별표 곱하기 100만 개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운동 실조증. 요거는 정의 자체를 외워두셔야 하는데 역시 어디? 손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요건 손해도 좀 같이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가 하는 역할, 아까 대뇌를 도와서 운동하는 것, 정교하게 운동하는 걸 좀 돕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손해에. 그래서 균형을 잘 못 잡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그리고 정교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자꾸 떨어뜨려요. 이게 뭐다? 운동 실조증이다. 꼭 기억하실게요. 뇌졸중의 증상. 9번째는 시력 장애인데요. 복시.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또는 시야 장애가 생기는데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사진 필터 낀 것처럼.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 같은 거 할 때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높겠죠. 위험하죠. 되셨죠? 자, 10번째 삼킴 장애예요. 이 삼키는 것과 관련된 뇌의 부위도 있겠죠. 이게 뇌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잘못 넘기니까.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11번째 혈관성 치매. 선생님들 치매는 걸릴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치매는 알츠하이머지만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지만 뇌졸중에 의해서도 치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배울 파킨슨에 의해서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고 기타 등등 알코올,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뇌졸중 때문에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뇌졸중 때문에 생긴 이 치매도 비교적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 및 예방을 해야 할까요? 무서운 뇌졸중 어떻게 치료할까요? 1번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혈전은 피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해줘라? 녹여줘라. 녹여야지 다시 피가 통할 테니까요. 아니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응고는 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지 못하게 하는 게 항이에요. 항은 대항하다 항자거든요. 굳지 못하게 하는 약을 복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굳지 못하게? 피가 굳지 못하게. 그래서 피떡이 생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사를 놔줄 수도 있는데 이 혈전 용해제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 뇌경색이 발생하고 4시간 이내에 오시면 이렇게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내에 가셔야 3, 4시간 이내에 가셔야 생명이 좀 안전할 수 있고 후유증도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뇌경색을 판단받아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뇌경색이 한번 걸리신 분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뇌가 부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급해요. 막 뇌출혈이 일어났거나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급하니까요. 3번,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등 뇌출혈의 정구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무조건 빨리 병원 가는 게 중요하다. 나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상하면 빨리 가시는 게 최고의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자, 4번째, 발병 초기부터. 자,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발병 초기부터 재활요법을 병행하셔야 되고요. 5번,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좋고 걸렸으면 치료하셔라. 이런 겁니다. 6번, 휴식을 취하면서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세는 천천히 바꾸는 겁니다. 7번, 삼킴장애 발생,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음식이 폐로 흡입되는 걸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흡인성 폐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실게요.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8번째로 뇌졸중의 정구 증상을 평상시에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뇌졸중의 정구 증상은 뭘까요? 당연히 뇌졸중의 증상들이겠죠.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벼락을 치는 듯한 두통이 온다든지 이런 걸 잘 살피셔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훅 쓰러져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분이 뇌졸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웃 손발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웃의 손발을 관찰하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웃의 손과 발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웃은요, 이해하고 웃어보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고 웃어보라고 했더니 양쪽이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안 돼요. 균형이 안 맞아요. 삐뚤어져요. 이러면 뇌졸중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손은요, 양쪽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졸중이면 한쪽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양손을 똑같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뇌졸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발은요, 우리 발 말하는 게 아니고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해야 하냐면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말해보세요. 그런데 잘 못 따라해요. 그리고 막 침을 흘려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살피기 위한 질문, 웃어보세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웃의 손, 발을 잘 관찰해야 하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킨슨 보도록 할게요. 파킨슨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계속 말씀드리죠. 파킨슨은 이 뇌 중에서도 중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저 볼게요. 퇴행성 변화라 그랬으니까 기능이 안 좋아지는 그런 변화고요. 원인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봤더니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서 도파민을 잘 못 만들어내더라. 이걸 알게 됐어요. 자, 그 신경세포가 어딨냐면 중뇌 쪽이고요. 그리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운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임을 하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없으니까 무슨 장애가? 운동에 장애가 생기겠죠. 따라서 파킨슨 하면 무조건 운동장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관련 요인 볼게요. 어디? 중뇌 쪽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에 장애가 있더라. 이게 조금만 문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파킨슨이라는 질환이 나타나게 될 정도가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상당 부분 안 만들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파킨슨일 수도 있고 뇌졸중, 요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중금속 중독 및 약물 중독, 기타 퇴행성 뇌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파킨슨도요, 증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요 3가지 증상,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이거 제가 제 스토리로 좀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들이 파를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 파를 좀 싫어하는 편식하는 어린이였답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잖아요. 식사하는 자리. 그럼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고기 같이 맛있는 거 명절에 모여서 먹을 때 되면 불고기에 불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딱 고기만 골라서 먹고 싶은 거죠. 파는 빼고. 그런데 그러면 편식한다고 꾸중 들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파를 먹으라고 할까 봐 가만히 있어도 어떻다? 떨려요. 혼날까 봐. 가만히 있어도 떨려요. 그리고 갑자기 뭘 집으려고 해도 근육이 경직돼요. 무서워요. 혼날까 봐. 파 골라내는 거 걸릴까 봐. 그리고 불고기에서 파를 골라내고 고기만 딱 건지려면 빨리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파가 묻어있지 않은 걸 골라서 집어야 되죠. 동작이 좀 느려집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파킨슨의 파고요. 파를 먹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다? 떨린다. 근육이 경직이 되고
동작은 매우 신중하고 느려집니다. 요게 이제 파킨슨 질환의 증상과 똑같아서 볼게요. 주요 3가지 증상. 첫 번째, 동작이 어떻게 된다? 느려집니다. 아까 도파민이라는 아이가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킨슨은 이렇게 동작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다? 느려집니다. 이 동작이 느려지는데 행동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말도 같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경직이 돼요. 뻣뻣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파킨슨 어르신들 보면 팔이 이렇게 굽어 있죠. 경직이 돼가지고. 그쵸? 그리고 이 팔을 펴고 다시 접고 하는 게 우린 되게 쉽죠. 선생님들은 쉬우시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펴고 접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육이 경직돼서. 그리고 안정시에 떨림이 있어요. 주로 보시면 걸을 때 보면 우리가 팔에 힘을 빼거든요. 이때 손이 막 떨려요. 그러니까 걸으실 때 보면 동작은 느리게 천천히 걸으시고 근육은 경직이 되어서 팔은 굳어 있고 다리는 잘 안 떨어지니까 종종 걸음으로 걸으시고 그리고 손은 좀 떨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몸은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번에 나왔죠? 굽은 자세. 이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상체가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어붙는 현상, 즉 얼어붙었다는 거는 이렇게 발 하나 떼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굽은 자세로 그리고 느리게 걸으면서 얼어붙는 것 같이 종종 걸음으로 걸어요. 그럼 옆이나 뒤에서 누가 톡 밀면 어르신들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시겠죠. 통나무처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파킨슨 질환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을 때는 주변 환경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십니다. 반사라는 건 내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자세 반사라는 건 내가 넘어질 만한 어떤 자세를 취하면 저절로 안정한 자세로 바꾸는 게 자세 반사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서 내가 넘어질 자세가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안전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넘어지게 되신다는 거죠. 자세 반사가 소실됐으니 당연히 균형 감각도 소실됐다고 보셔야겠죠. 3번째, 피로, 수면 장애, 방광과 다른 자율신경의 장애. 그래서 소변에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조절이 안 돼서. 4번째, 우울, 무감정, 감정의 변화, 사고의 느림, 인지능력의 감소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파킨슨이 운동장애라고 해서 운동만 장애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치료 및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지속적인 약물요법 사용하셔야 됩니다. 2번째,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 약을 쓰면서 재활 같이 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파킨슨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관절이 경직돼서 굳어져서 아예 치료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일상생활이 안 되게 되십니다. 관절을 못 움직이세요. 움직이질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관절의 유연성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3번, 많이 웃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질병에 대처하도록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3종 세트에 관련된 핵심 기출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